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을 연결해서 워싱턴 정치권 내에서 이번 한 주 동안 다뤄질 이슈와 현안들을 종합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한면택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은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와는 더 이상 공존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전략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은 그동안은 러시아와는 이제 협력 공존을 그 바탕으로 미러 관계가 지속돼 왔습니다만은 뭐 아시는 대로 이제 두 달 전이죠.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현재도 무차별 공격하고 있고 이제 두 달을 맞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예전과는 정상적인 관계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벌써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권좌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해서 레짐 체인지, 즉 권력 교체, 정권 교체까지 지금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말은 그랬거든요. 네. 그렇지만 지금 모든 것이 적어도 밀러 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와는 더 이상 협력 공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이 장기 전략을 세운다는 것은 이번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년간 휴전을 하든 뭐 러시아군이 그 철군을 해서 뭔가 이제 돌파구를 찾든 조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을 미국도 지금 시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이 유럽 동맹국들이 모두 그래서 좀 장기전 체제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장기 전략으로서는 말씀드린 대로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는 더 이상 협력 공존하지 않겠다. 대신에 정권 교체까지는 아니더라도 푸틴이 버티고 있는 러시아를 여러 가지 뭐 제재 조치나 벌칙 조치로 통해서 고립화시키겠고, 그래서 러시아는 점점점 더 약해지는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새로운 장기 전략을 지금 수립을 해서 이제 두 가지로 아마 나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지역도 두 가지로 나눠 있거든요. 네. 같은 같은 나라들이 대부분 겹치고 있지만은 나토 군사동맹은 30개국이 그 동맹국인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는 30개국에 대표해서 펜타곤이 나서 있는 것이고 국방전략을 장기적으로 또 수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그러한 그 새로운 장기 전략, 국방전략을 블루프린트, 청사진으로 대략 논의가 이미 시작이 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고립하고 약화시키는 거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지금 그 수단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토 군사동맹이 아니라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이 유럽연합이 미국과 함께 손잡고 뭐 나아가서는 뭐 G7에 또 이제 일본까지 포함한 우리 한국도 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서방 전체가 연대시키는 그런 그 러시아 고립 약화 전략을 펼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거는 국무부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갈래 측면으로 해서 양의 그 장기 전략을 세우고 그 기본은 푸틴이 있는 한 러시아와는 더 이상 협력 공존하지 않겠다. 대신에 오히려 갖가지 제재 조치도 취하고 봉쇄 조치도 취하고 페널티까지 해서 고립 약화시키겠다라는 아무래도 뭐 경제적인 측면이 더 강하겠습니다만 결국은 경제력이 국력을 좌우하고 그러던 요즘은 뭐 전쟁도 경제력이 있어야지만 전쟁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뭐 쉽게 말하면 종이 호랑이로 만들어 버리겠다, 네. 약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전략적 목표를 세운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나토 정상회담이 6월달에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네. 지난번에는 이제 비상 정상회의가 열렸던 것이고 6월달에 마드리드에서 이제 나토 정상회담이 열릴 때 이러한 그 새로운 장기 전략이 확정돼서
채택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고립 약화 전략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건가요? 우선 뭐 두 갈래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게 나토 30개 동맹국이 확대될 가능성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토 동맹에 가입하겠다고 지금 신청서를 내려는 나라가 두 나라가 생겼는데요. 북유럽의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동맹에 가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지금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계산과는 정반대가 돼버리는데 오히려 나토 동맹에 가입을 해서 함께 한 나라만 공격받아도 이 30개 전체 동맹이 공격받는 것으로 간주해서 대응하겠다는 그런 그 나토 동맹의 이제 가입 의사를 공표를 했기 때문에 6월달에 아마 이 두 나라 핀란드와 스웨덴이 추가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나토 동맹은 30개국에서 32개국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셈이 될 것이고요. 모든 것이 이제 오히려 러시아 포위 전략이 더 강화되는 그런 결과를 빚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 나토 동맹에서는 지금 직접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참전해서 러시아군과 싸우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만은 우크라이나군의 그 무기를 계속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무기 제공, 미국도 뭐 최근에 그 지원 추가 지원액만 해도 1억 7천만 달러치의 각종 그 무기를 제공하기로 또 공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부터 계속 그 지금까지 잡고 있는 것만 해도 한 130억 달러치의 각종 무기 지원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은 어찌 보면 일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계속 그냥 조금씩 워싱턴 정치권에서도 예산안이나 또 독자안으로 이제 그 예산을 잡아서 지원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게 아마 항구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나토 동맹에서도 약간의 의견이 좀 다른데 어찌 보면 이제 러시아와 독일이 제일 가깝거든요. 네. 또 천연가스 같은데 이 에너지 자원을 전적으로 좀 독일이 러시아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자국의 경제에 큰 그 여파를 미칠 상황이어서 무조건 이제 러시아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제공을 좀 꺼려온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런 것도 아마 항구적으로 유럽 동맹국들과 미국 뭐 나토 동맹 차원이겠죠. 나토 동맹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계속 무기 또 이제 방어 무기는 물론이고 공격 무기까지도 아마 제공할 그런 전략을 이번에 장기 전략에도 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그 일시적인 것을 모두 영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동유럽의 동구권 출신 나토 동맹국 있지 않습니까?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런데 폴란드가 제일 큰데 뭐 거기에는 좀 몇백 개 이제 병력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또 이제 발트의 3국인 에스토니아 뭐 이런데 이제 나토 병력을 증파시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들어가 있을 텐데요. 이것을 아마도 영구주둔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미 언론들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러시아에 대항하는 나토 동맹국이 그냥 몇 개 나라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완전 포위해서 오히려 방어망을 치는 그런 군사동맹으로 더 확대할 것이고요. 또 지금 마지막 남은 제일 그 경제제재 조치는 오일 앤 가스 엠바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러시아산의 그 에너지원이 그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석탄은 이미 수입을 금지하고 금지했죠. 있습니다. 네. 석탄은 이제 그러고 다음이 오일, 석유, 정유가 될 수 있는데 원유가 될 수 있는데 유럽연합 쪽에서는 지금 러시아산 오일의 25%를 기대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은 이제 천연가스인데 천연가스는 40%를 러시아에서 들여오고 있는데 요 두 가지를 아직 그 완전히 그 엠바고 봉쇄하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중단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산 석유 원유와 그 가스의 수입을 이미 중단을 했지만은 유럽은 그렇지 않고 유럽은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40%나 차지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3분의 2 수준을 삭감하겠다, 줄이겠다. 네. 3분의 1은 그대로 남겨두겠다는 것인데 요게 아마
수입선을 다변화해서 보충만 되면은 바로 러시아의 그 오일 가스 엠바고까지 펼칠 것이고 미 행정부의 고위관리가 얘기한 대로 지난번에 얘기한 게 의미심장한 말 같은데요. 지금 그 푸틴이 있는 한 러시아 경제를 완전히 고립시켜서 약화시키는데 어느 정도까지 약화시키는지 세계 11위 경제인 러시아 경제를 20위권 밖으로 추방시키겠다. 그렇게 확 떨어뜨리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미국 내에도 뭐 1,000억 달러어치의 그 러시아 자산을 지금 동결해 놓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하게 완전히 그 올가미를 즐게 되면은 국가 디폴트, 국가 부도 사태로 내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것을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좀 푸틴이 과오를 인정하고 물러설 퇴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잡아당기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것까지 아마 장기 전략에 모두 들어가는 건 모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결단을 내리느냐 여기에 따라 다르지만은 미국과 서방에서는 모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의 뜻대로 과연 진행이 될 것인지 이것도 사실 불투명하고 말이죠. 또 네. 미국을 포함한 서방도 이 뭐 물가 급등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벌써 푸틴 러시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더 먼저 타격받는 거 아니냐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장 이제 올 11월에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지금 당장 선거를 치른다면은 그야말로 민주당이 대참패해서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빼앗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바이든 대통령도 아무 일 하지 못하는 2년을 또 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1년만 지나면은 차기 대선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세우고 이제 은퇴를 할 것인지 이거를 결정해야 하는 결단을 내야 하는 순간이 또 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1, 2년 사이에 이걸 하겠다면은 푸틴이 그래도 러시아는 자급자족이 되는 그런 경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자원도 많고 그래서 버티기에 오히려 서방, 특히 미국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뭐 물가 급등 벌써 8.5%까지 올랐는데 실제로는 8.5%가 뭡니까? 그냥 아우성 미국민들 서민 생활은 아우성이거든요. 안 오른 게 없고 정말로 이제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이런 역풍에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그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곧바로 민심은 뭐 표심으로 그냥 바로 미국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11월 초 중간 선거에서 곧바로 이게 그러한 그 원성이 표로서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타격을 입고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그에 앞서서 이런 것 때문에 러시아와 무조건 문호를 다도 걸어던 잠궈서는 안 된다.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마크론 대통령이 결선 투표를 또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 되는 결선 투표를 극우파 이제 여성 후보와 치르게 돼 있는데요. 그쪽하고는 지금 또 그런 것 때문에 미국 나토 사령부에서 프랑스가 좀 벗어나야 된다는 말까지 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무조건 따라갈 수도 없는 독일과 프랑스는 또 사정, 국내 정치 사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단합하기도 어렵고 또 이 경제적 타격을 입어서 정치적 치명타를 고스란히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뜻대로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로 역풍을 맞을 것 같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래도 지금은 밀어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지만 그렇죠. 푸틴 대통령이 뭔가 아주 물러설 테러를 찾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뭐 확전으로만 될 테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빨리 끝나기를 좀 바랄 텐데 겉으로는 지금 서로 밀릴 수 없는 신경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